여보, 안방, 문지방 장판 밑을 뜯어봐. 미안해. 치매로 5년째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던 70대 아내가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허공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환자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집에 돌아와 아내가 말한 문지방을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10년 만에 돌아온 탕아 아들과 탐욕에 눈먼 자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숨겼다! 과연 아내가 마지막 힘을 다해 남긴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영수는 자식들의 감시 속에서 아내의 유언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당신, 오늘 하루 커다란 행운과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요양병원 침대맡에 앉은 영수는 아내 순자의 앙상한 손을 거즈로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순자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야, 오늘도 날씨가 참 좋다. 순자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순자의 손등에 자신의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때 간병인이 저녁 식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간병인은 식판을 침대 옆 테이블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영수가 고개를 들어 간병인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의 눈동자에 기이할 정도로 또렷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순자의 변화를 알아채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순자는 갑자기 영수의 멱살을 잡다시피 끌어당겼습니다. 순자가 영수의 귓가에 입을 대고 거친 숨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안방 문지방.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정확한 발음이었습니다. 장판 밑을 뜯어봐, 미안해. 영수는 눈을 크게 뜨며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뭔 소리야? 무슨? 영수가 되묻기도 전에 순자는 경련하듯 몸을 떨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더니 다시금 남편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순자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영수는 순자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순자야, 나야. 영수야. 방금 뭐라고 했어? 간병인이 달려와 순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료진이 병실로 들어와 순자의 맥박을 재고 체온을 쟀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영수는 아내가 남긴 말을 머릿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문지방, 장판 및 미안해라는 단어들이 영수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의사가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정신이 돌아온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겁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수는 병실을 나서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수는 아내가 평소 무언가 숨기는 듯 했던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순자가 정신이 온전할 때마다 장롱 쪽을 불안하게 쳐다보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단순한 증상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영수는 불길한 상상에 휩싸였습니다. 아내의 유언 같은 부탁이 혹시 빚보증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감당 못할 사고를 친 것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영수는 주먹을 꽉 쥐며 버스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텅 빈 집에 도착한 영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안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영수는 낡아 빠진 장판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지방 나무틀의 이음새를 손톱으로 긁어대며 확인했습니다. 손톱이 뒤집어질 정도로 세게 긁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지방 나무 틈새가 미세하게 벌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영수는 공구함에서 드라이버를 꺼내려고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둘째 딸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영수는 당황하여 드라이버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미정은 안방으로 들어와 걷어차인 장판과 아버지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미정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집안을 훑어봤습니다. 미정이 눈을 빛내며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뭐하고 계세요? 미정은 아버지가 숨겨둔 금덩이라도 찾는 줄 알고 흥미진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뭐 남겨둔 거 있어요? 미정이 영수를 추궁하며 안방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영수가 손사래를 치며 미정을 밀쳐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장판이 해져서. 아버지, 이상해요. 엄마 병문안 갔다 와서 왜 이러고 있어요? 미정은 이미 아버지의 저항을 거액의 유산 은닉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미정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지금 당장 아버지 집으로 와요. 엄마가 뭔가 숨겨둔 것 같아요.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지금 안방 바닥을 뜯고 있다고요. 영수가 미정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미정은 피하며 계속 통화했습니다. 막내도 불러요. 빨리 와야 해요. 미정이 전화를 끊고 영수를 노려봤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엄마가 뭘 숨겨둔 거예요? 30분도 채 되지 않아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평소 명절에도 잘 오지 않던 셋째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막내딸까지 들이닥쳐 비좁은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요양원비하라고 돈 숨겨둔 거 맞죠? 막내딸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치매 걸리기 전에 미리 준비해뒀을 거예요. 자식들은 안방 문지방뿐만 아니라 장롱, 서랍장까지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장롱 속 옷가지들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셋째 아들은 서랍장을 통째로 들어 올려 뒤쪽을 확인했습니다. 막내딸은 이불장 구석구석을 뒤지며 소리쳤습니다. 영수가 분노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뭘 하는 거냐? 하지만 건장한 사위들이 영수를 밀어내며 소파 구석으로 밀어냈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처박힌 채 자식들의 패륜적인 행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벽지를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천장까지 두드리며 돈이 나올 만한 곳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내의 비밀이 이들에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집안을 뒤지던 자식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영수를 거실 한가운데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돈을 빼돌려서 어디론가 숨긴 것 같아요. 셋째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오기 전에 미리 옮겨놨을 거예요. 자식들이 돌아가며 영수에게 통장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아버지, 통장이 몇 개나 있어요? 비밀번호도 다 말해주세요. 급기야 미정은 요양원 입소 신청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노망이 나서 돈을 버린 것 아니에요? 이럴 거면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해요. 영수가 입을 굳게 다물고 버티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거실 창문을 강하게 비췄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10년 전 도박 빚으로 집안을 거덜내고 잠적했던 장남 철민이 나타났습니다. 철민은 명품 양복을 입은 채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철민의 등장에 다른 형제들은 긴장하며 주춤거렸습니다. 철민은 마치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구둣발로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영수 앞에 서서 내려다보는 철민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철민이 뻔뻔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소식 듣고 왔습니다. 하지만 철민의 시선은 영수가 아닌 뜯겨나간 문지방과 난장판이 된 집안을 탐욕스럽게 훑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동생들을 위압적인 태도로 제압했습니다. 너희들은 좀 조용히 해. 철민이 영수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몫으로 남겨둔 게 있다는 거 다 알고 왔으니 좋게 내놓으시죠. 철민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내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냐? 영수가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철민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철민이 손짓하자 문 밖에서 덩치 큰 수행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수행원들은 실제로는 사채업자 감시역이었습니다. 수행원들이 영수를 억지로 안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영수가 발버둥을 쳤지만 수행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방문이 밖에서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유산 분배를 놓고 철민과 형제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미정이 철민에게 따졌습니다. 오빠는 1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해요? 철민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남이면 당연히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철민은 패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정신병원에라도 넣어서 입을 열게 하겠다. 다른 자식들은 철민의 말에 경악했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갇힌 영수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자식들의 끔찍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영수는 아내가 왜 미안하다고 했는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아내가 왜 그토록 이 비밀을 숨기려 했는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철민은 수행원들에게 집안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혹시라도 철민이 돈을 독차지할까봐 집에 눌러 앉았습니다.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실 곳곳에서 자식들과 사위들이 잠자리를 펼쳤습니다. 새벽이 되어 자식들이 잠시 잠든 사이 영수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이 밖에서 잠겨 있음을 확인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영수는 방문을 두드려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수는 아내에게 마음속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순자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영수는 창문에 더 가까이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쪽문 개구멍을 통해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요양병원에서 순자를 전담해서 돌봐주던 청년 봉사자 지민이었습니다. 지민은 자식들의 감시를 피해 창문 틈으로 영수에게 접근했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살짝 열어 지민을 맞이했습니다. 지민은 품속에서 낡은 손수건에 쌓인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작은 열쇠와 끝이 날카로운 소형 노루발목보비, 그리고 변호사의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지민이 이 물건들을 영수에게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버님이 위험해지면 이 도구를 쓰고 꼭 이 변호사님께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영수는 물건들을 받아들고 울먹였습니다. 순자가 이런 것까지. 지민이 영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거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골아떨어졌을 때 확인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세요.
내가 밖에서 망을 봐드릴게요. 지민이 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며 사채업자들의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야옹, 야옹. 수행원들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이 영수는 방문 경첩을 노루발못보비로 살짝 비틀었습니다. 소리 없이 문을 열고 거실 동태를 살폈습니다. 거실 소파와 바닥에 널브러져 자고 있는 자식들이 보였습니다. 철민은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숨을 죽인 채 다시 안방 문지방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영수는 지민이 준 노루발못보비를 문지방 나무 틈새에 끼워 넣었습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 내리눌러 단단히 고정된 나무 틀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지끈하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철민이 잠꼬대를 하며 뒤척였습니다. 돈, 내 돈. 영수는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끼며 장롱 밑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더니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영수는 바닥 나무를 완전히 뜯어냈습니다. 먼지와 흙구덩이 속에 파묻혀 있던 낡고 녹슨 철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영수는 상자를 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상자를 품에 안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꽂아 넣었습니다. 열쇠가 딱 맞았습니다. 상자가 열렸습니다. 영수는 내용물을 확인하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민에게 받은 명함에 적힌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찾았다. 도와다오. 곧 지민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영수는 상자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자식들이 기대했던 금괴는 없었습니다. 대신 꼬깃꼬깃 접힌 10,000원짜리 지폐 뭉치와 낡은 통장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일기장과 서류 봉투 하나도 있었습니다. 영수는 통장 내역을 펼쳐봤습니다. 아내가 콩나물값, 버스비를 아끼고 시장 좌판에서 번 돈을 10년 넘게 모아온 흔적이 보였습니다. 크지 않지만 피땀 어린 금액이었습니다. 지폐 뭉치 사이에서 나온 쪽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 씨 틀리까, 보청기, 우리 영감 겨울 코트라고 용도가 적혀 있어 영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일기장을 펼친 영수는 순자의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이 무시할 때마다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혼자 소갈이하며 써내려간 글들이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철민이가 사고치면 이 돈으로라도 영감밥 굶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문도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는 서류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유언 공증서 사본과 원본은 법무법인에 보관 중이라는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아내가 치매가 오기 전 치밀하게 준비해뒀음을 깨달았습니다. 순자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수는 이 모든 것을 철제 상자째로 들고 나가면 뺏길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용물만 꺼내 비닐팩에 담았습니다. 러닝셔츠 안쪽 복부에 단단히 테이프로 고정해 숨겼습니다. 빈 철제 상자에는 못 쓰는 잡동사니와 신문지를 채워 넣었습니다. 영수는 상자를 다시 문지방 밑바닥에 넣고 나무틀을 덮어 감쪽같이 위장했습니다. 바닥을 깨끗이 치우고 장판도 원래대로 덮어 놓았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지난 세월 아내에게 무심했던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복대에 숨긴 아내의 피눈물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영수는 태어난 척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에서 자고 있는 자식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봤습니다. 결전의 시간을 준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영수의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부인께서 방금 전에. 간호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순자가 숨을 거두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영수는 절규했습니다. 순자야, 순자야. 영수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 자식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철민이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뭔 일이에요?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하지만 자식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미정이 셋째 아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유산 상속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막내딸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장례 준비를 해야겠네요. 철민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자식들의 차가운 반응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이동한 자식들은 조문객들 앞에서는 효자인 척 통곡했습니다. 미정이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가세요? 하지만 상주 대기실에서는 서로의 상속 지분을 주장하며 멱살잡이를 했습니다. 셋째 아들이 미정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누나는 시집간 딸이니까 상속권이 없어요. 미정이 되받아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엄마 아들이야. 막내딸도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들만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철민은 빈소 한복판에서 아버지를 협박했습니다. 장례 치를 돈도 없으니 아까 찾은 거 다 내놓으세요. 조문객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사람들 뭐 저래? 장례식장에서 저러면 되나? 영수는 영정사진 속 온화하게 웃고 있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복대에 숨긴 서류를 움켜쥐고 슬픔을 사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방명록의 부조금까지 미리 챙기려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미정이 방명록을 들고 계산했습니다. 부조금이 벌써 200만 원이 넘었어요. 셋째 아들이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거 다 우리 몫이에요. 그때 사채업자들이 장례식장 로비까지 찾아왔습니다. 덩치 큰 사내들이 고성을 지르며 들어왔습니다. 김철민, 어디 있어? 돈 갚으라고. 궁지에 몰린 철민은 빈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숨겼다고. 철민이 다짜고짜 영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몸에 뭐 숨겼지? 다 알아. 철민이 영수의 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저항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하지만 철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영수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저항하던 영수가 바닥에 쓰러지며 러닝셔츠 안쪽에 숨겨둔 비닐팩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철민은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있다. 여기 있어. 철민은 비닐팩을 뜯어 돈뭉치와 통장, 서류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니까. 다 내 거야. 철민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수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아내의 유품이 더러운 손에 넘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분노에 치를 떨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철민은 서류 봉투의 내용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철민이 봉투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며 종이를 찢으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경찰을 대동하고 빈소에 들어섰습니다. 그대로 멈추십시오. 등장한 남성은 순자가 생전에 선임해둔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새벽에 영수의 문자를 받은 지민의 연락을 받고 결정적인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는 철민의 손에서 찢겨질 뻔한 서류를 가리키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그것은 사본일 뿐입니다. 원본은 저희 법무법인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경찰을 시켜 철민을 제지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자가 남긴 유언 공증 집행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인 박순자 여사의 유언을 집행하겠습니다. 유언장에는 명확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 박순자의 모든 재산과 이 집은 오직 남편 김영수에게만 상속하며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자식들은 경악했습니다.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치매 노인이 쓴 거라 무효해요. 셋째 아들도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런 유언이 어디 있어요? 변호사는 치매 진단 1년 전 정신이 온전할 때 촬영된 영상 증거를 태블릿으로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 순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유언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은 돈만 알지 부모는 모른다. 특히 철민이는 내 장례식장에도 오지 못하게 해달라. 변호사는 추가 조항도 읽어 내려갔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아버지 김영수를 부양하지 않거나 해를 가할 시 상속된 재산은 즉시 사회단체에 전액 기부된다. 안전장치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철민은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철민이 태도를 180도 바꿔 영수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른 자식들도 무릎을 꿇고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이 영수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영수는 철민을 발로 차냈습니다. 영수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너희를 용서했을지 몰라도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영수의 목소리는 굳건했습니다. 영수의 눈짓에 경찰이 불효자들과 사채업자들을 빈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철민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영수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고요해진 빈소에서 영수는 훼손되지 않은 아내의 일기장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순자야,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다. 발인을 마친 일주일 후 영수는 텅 빈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가구와 짐들을 정리하며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오래된 장롱과 식탁을 중고업체에 넘겼습니다. 순자의 옷가지들은 깨끗이 정리해서 기부했습니다. 유치장에 있거나 빚쟁이에게 쫓기는 자식들이 문자를 보내 읍소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영수는 번호를 차단하고 집안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영수는 아내가 평생 모은 돈 중 일부는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남겼습니다. 나머지는 아내의 뜻대로 치매 노인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기부 증서에는 박순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혔습니다. 영수는 그 증서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난 날 지민이 운전하는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수는 아내의 유골함을 소중히 품에 안고 조수석에 올랐습니다. 지민이 영수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동해 바다를 향해 달렸습니다. 순자가 신혼 때부터 그토록 다시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영수는 순자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순자야, 우리 드디어 바다에 간다. 바닷가에 도착한 영수는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봤습니다. 유골함을 어루만지고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바다야. 시원하지? 바닷바람이 영수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날렸습니다. 지민은 영수의 뒤에서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순자가 생전에 좋아했던 노래를 휴대폰으로 작게 틀어줬습니다. 구슬픈 멜로디가 바닷가에 흘러나왔습니다. 영수는 유골을 뿌리는 대신 바다가 잘 보이는 양지바른 수목장 나무 아래에 아내를 안치했습니다. 그 옆에 자신이 앉을 작은 캠핑 의자 하나를 펼쳐놓았습니다. 영수가 의자에 앉아 하늘을 향해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미안해하지 마. 남은 생은 당신이 준 사랑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 즐겁게 살다 갈게. 나중에 웃으면서 보자.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가 평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영수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지민이 차에서 도시락을 꺼내와 영수 옆에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점심 드세요. 영수는 지민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치매 할머니의 마지막 5분간의 기적 같은 각성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깊이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남편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안전장치와 피땀 어린 사랑의 흔적들, 그리고 탐욕에 눈먼 자식들의 패륜 행위가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가슴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무력해 보였던 영수 할아버지가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내며 당당한 심판자로 거듭나는 과정, 그리고 지민이라는 따뜻한 청년의 도움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에서 인간의 선량함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동의 바닷가에서 영수 할아버지가 남은 생은 나 자신을 위해 즐겁게 살다 갈게라고 다짐하는 장면은 진정한 홀로서기와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전해주었습니다. 돈보다 값진 것은 결국 진심 어린 사랑과 배려라는 메시지가 마음 깊이 와닿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